하는 사건에 대한 주권국가의 내용일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벌 수위일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우리의 안보법제가 과연 올바르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아마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바꿔 말하면 상대 세력들한테는 아하, 저 정도는 해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역발상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가 핵심 문제입니다. 김정은 이 사건을 버리고 나가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해달라, 변호인이 올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 준비한 유인물을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알지만 김기정이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경찰은 제지를 못하고 이 그대로 언론 보도에 나가네요. 그리고 또 변호인이 당연히 선임돼서야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근데 10시간 있다가 조선중앙방송국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BBC에서 바로 봤습니다. 이거 있다고 해서 다시 듣기 보고 짧은 시간을 내서 보니까 BBC에서는 Just Punishment for War, 전쟁광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다. A knife shower of justice, 정의의 칼세례다라고 하면서 북한은 바로 옹호하는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 김성욱 발제자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만 3월 1일절, 3.1절 북한 중국 세력들은 3.1절 항일투쟁을 저들의 정당한 사상적 출발점에 매우 중요한 단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항일을, 그래서 친일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3.1절 메시지에서 이미 남북 형제자매들 걸려라 이런 얘기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나 저 김기정이가 한 얘기를 보면 김기정이는 6번이나 방북을 했고, 이러한 인물이 외교관에 대한 어택을 했다는 것을 과연 주권국가의 대한민국이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의 제대로 된 나라 체제인지 여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바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외교사절은 비엔나 협약, 외교사절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상대국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 땅에 와 있는 외국 사절 공간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그 나라 영토의 연장선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나 경찰도 주한 미대사관, 중국 대사관 이렇게 들어가는 건 공교, 전쟁 선포예요. 미대사, 외교관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에 전혀 의문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거를 전제로 제가 하면서 한쪽으로 말하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제가 전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될 핵심 쟁점이 하나 있죠. 언론 보도를 제가 어제 뒤늦게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국가정보원 현장 요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특강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많이 꾸질렀어요. 당신들은 뭐라고 있었냐고 꾸질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저는 미국에서 국가안보, 국가정보를 공부하고 오면서 7년 전에 이미 이 두꺼운 책을 냈고, 여기 테러나 사이버나 여러 영역에 대해서 저는 법규범적인 연구는 이미 다 해놓고 있었어요. 테러의 인권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테러의 현대적 속성이라든가, 테러 같은 문제 때문에 정보와 수사가 융합되고 있다든가, 테러가 각국의 국가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상당한 연구는 이미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렬한 애국심에 뭉쳐있는 걸 제가 잘 이해합니다만, 국가안보법제는 열렬한 애국심만 가지고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렬한 애국심이 자칫 진영 논리, 싸움으로 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가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에서도 테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테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걸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법으로 제정할 때 테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테러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방이 보는 테러리스트는 타방이 보는 천사라고 해요. 알카에다는 미국이 보면 악마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보거나 피에로 팔레스타인이 보면 청사죠. 이렇기 때문에 테러 개념적은 안 돼요. 그러나 이쪽이 보거나 저쪽이 보거나 테러가 용납되지 않아야 될 다 하나 악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 테러는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목적으로 봐야지, 목적으로 존중해줘야지 수단으로 취급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인간관계 카테고리를 끌어버리는 악마적인 속성을 가진 범죄라는 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2001년 9월 11일 날 오전 8시 46분에 동부시간으로 인터셉트한 휘발유가 가득 찬 전보 비행기가 117짜리 무역센터 빌딩을 쳤잖아요. 그 무역센터 빌딩에는 누가 근무했냐면 평범한 셀러리맨들이 근무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미어원들이, 경비원들이, 아까 말하는 무고한 일반 시민들이 있던 건물을 알카에다는 비행기를 때렸잖아요. 누가 미워서? 조지 부시가 미워서. 조지 부시의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이, 대중동 정책이 미워서. 믿기는 부시가 믿고 대북 정책이 누구인데 그 분풀이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한테 했다는 거죠. 이 일반 시민들을 인질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가 테러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를 놀이하자고 할 때는 우리가 책 잡힐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7년 전에 국가정보원의 테러 방지법을 검토를 해서 누구보다도 테러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한 법을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테러 방지법 수준으로 테러 방지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리포트 미국 대사관에 대한 이런 어택이 BBC는 계속 어택, 슬래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재발을 막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리포트 주미대사 외교관에 대한 어택은 이 개량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내란죄 수준의 테러보다 더 중요한 범죄라고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의 수준은 어떤가요? 경찰의 논의 수준은 살인 미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흉기 소지 상해죄로 이거로 지금 의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바로 우리의 국가안보법제의 인식 수준과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허술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살인죄라든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예요. 범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거, 사회적 법익에 대한 거, 개인적 법익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공격인 외교사절에 대한 공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있는 법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살인미수 어마어마한 것 같이 이걸 적용한다는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월 7일 금요일 1월 7일 플란서 파리 가가지고 이따가 이 칼럼을 썼었는데 제가 하나 나눠줬잖아요. 플란서 파리에 갔을 때 바로 그날 도착한 날 파리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2주일 동안 파리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파리 테러에 대한 플란서의 대처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너무나 많은 교훈을 줬어요. 1월 7일 날 샤를리 에보도 스미스를 다운스를 습격해서 테러가 이건 민간인에 대한 습격이니까 테러에 틀림없죠. 미끼는 불란서의 중동 정책이 이슬람 정책이 미운데 이 테러를 저질렀다는 거죠. 근데 그 유명한 코미디언 은발라가 말이죠. 말도 안 했어. 큰 얘기도 안 했어.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오늘 저녁 테러리스트 꿀리발리 같은 느낌이 든다. 딱 요 한마디 썼어요. 이거가 테러 공무 채널이지. 불란서나 독일은 우리처럼 허울 좋은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보안법상의 이런 특별 형사조항을 다 일반 형법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는 오늘 저녁 꿀리발리 같은 느낌이 든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체포받았어요. 3일 있다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 대한 테러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울리자고 했는데 한 8살 난 학생이 나는 묵념 울리기 싫다. 나는 테러를 지지한다. 8살 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 소환장이 바로 날아갔어. 부모까지 다 조사했어. 2주 동안에 54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거를 비판한 여당, 야당,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개선문을 가서 조깅을 하고 국회의사당을 돌았지만 여야 국회의원은 라마르세이주 애국가를 같이 부르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애국가 3절을 부르라고 그러면 못 부를 거야. 3절을 부르면서 이 잘못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방하지 못하는 불란서 법제를 비난하면서 다시 불란서 국가안보법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가 각국이 오늘날 안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고 제가 바로 경험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야당이 주장하는 이거는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이다.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뭘 테러를 한다고? 뭘 테러를 한다고?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개념 저희가 안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당의 정창래 의원이 뭐를 한다고? 유은혜 새정치연합의 대변인이 뭐를 한다고 간접적으로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이다. 북한의 연계성하고는 무관하다. FBI가 바본가요? FBI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정보기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프레임을 잡아놓고 이거를 진영 논리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 한심한 모습은 제대로 된 주권국가, 바꿔 말하면 모든 일반 시민들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지킨다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연구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법제는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면서 그게 잘났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 법률가들, 저도 법률가입니다만 법률가들이 가장 쉬운 나라인 일본에 가서 일본법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일본의 내란 외환죄 간첩죄 그대로 뺏겨가지고 우리 국가안보법제가 있고 1948년도에 그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하나 만드는 거가 국가보안법 정도예요. 근데 국가보안법 파편적이잖아요.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일본은 절대로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내란 외환죄, 소위 말해서 반역죄가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은 국가안보 무임승차 국가입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은 그 전통적인 국민성이 천황제도를 용인할 정도로 국가에 충성스러운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의 안보법제를 전혀 엉망이에요. 제가 연구해 보면 가장 엉망이. 물론 일본이 다른 법에 대해서는 선진국입니다. 민법협과 상법 이런 개인적 법에 대해서는 선구자지만 국가안보법제에 대해서는 거의 파편적인 내용의 국가의 법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지금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흉악하고 이번처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테러방지법을 넘어서서 더 큰 안보법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독일의 그래 안보법제를 소개합니다. 독일은 이런 범죄가 있으면 어떤 죄를 적용할까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스크린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독일 형법 100조에 보니까 평화이협적 관계 공성제라는 거가 있고 민주적 법 여기 없어요. 여기 제가 별도로 어제 또 밤늦게까지 질문했기 때문에 민주적 법치 질서에 대한 위헌죄가 있고 외국 기관 및 사절에 대한 공격죄가 별도의 특별 지금 우리 아까 말한 살인 미수에도 살인죄가 5년 이상이니까 뭐 2, 3년에 또 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미국 같으면 제가 보기엔 30년 이상짜리거든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불란서는
아까 제가 김기정이가 들어가면서 변호인 선임해달라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독일은, 내가 왜 독일 사례를 하냐면 독일은 통일이 됐잖아요. 독일은 이념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이념 문제가 없는 나라의 국가안보법제가 우리보다 못할까요? 제가 개량적으로 비교해요. 이념 문제가 사라진 독일은 우리나라 국가안보법제보다도 몇 배 더 강력한 거예요. 독일은 이념 문제는 없어졌지만 1970년대에 적군파 사건을 겪으면서 적군파를 국가정보거래라고 하는 적군파를 적발하면서 처벌을 하는데 글쎄 우리랑 똑같은 지금 변호인 접견권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적군파 피해자들이 돈은 많으니까 수십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돌려가면서 접견하면서 우리가 와야 되더라도 제2의 적군판을 만들었거든요. 제2의. 그러니까 사법당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변호사 접견권에 철퇴를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거가 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배제된다. 독일 형사소송법 138조 B항입니다. B항입니다. 우리 경찰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사회자들이 자꾸 모르는 거 보니까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흥미로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념적 대립이 없는 독일은 이러한 장만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떠들어대는 뭐라고 그러죠? 한미훈련하면 통일이 안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방송에 그대로 보도하면서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이 보도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가 참 잘됐는 거죠. 전혀 할 말은 태산 같습니다. 우리의 국가안보법제는 이석기 사건은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내란의안죄, 선동죄, 고무찬양죄, 간첩죄, 음모죄, 조직에 대한 죄. 이석기 아버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판사는 내리기 어려운 판결인 거예요. 허다히 많은 이 실천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파편적이고 무더기 같은 안보법제다. 테러방지법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주로 회의 대책법을 만들어버리고 자리 만드는 법이라는 이 비판을 면하기 되게 어려워요. 분명히 테러방지법은 특유한 역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단적으로 저는 이게 테러일 수도 있고 법규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오케이예요. 그거는. 테러는 원래 라틴어의 테르에서 왔거든. 무시무시한 끔찍한 이게 테러예요. 테르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건 오케이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테러라고 하는 거를 잘못 쓰면 이게 딱 야당한테 비판받기 좋은 권한학대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살인 미수로 처벌하겠다는 거를 일반 치안범죄를 국정원이 가져간다 그러면 그런 비난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국정원은 그거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은 오늘날 안보 위협사범에 대해서 국가정보기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럼 테러, 내란에 의한 선동, 고무찬양 이거에 대한 동조적인 비판을 하는 야당 국회의원 같으면 독일 같으면 홀란드 같으면 바로 조사받은 거예요. 제가 아까 국민학교 학생이 조사받았다시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오늘날 제대로 된 나라에 안보 수사 정보기구라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전자감시예요. 전자감시. 야당은 정치 사찰이라고 도청이라고 그래요. 전자감시. 이 과학기술 문명 발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늘날 간첩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와요. 스마트폰 가지고 증거, 난수표, 모르수고 이런 거 안 가져와. 스마트폰 가지고 오는데 증거가 없거든요. 전자감시가 필수적인. 두 번째, 오늘날 정보 수사기구가 가져야 될 거는 자금 추적권을 FI, Financial Intelligence, 피민트라고 해요. 이 김기조이가 새들어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미국의 그 공산주의 처벌법 이런 거 보면 알지만 이거 건물주는 이런 단체한테는 세를 내줄 수도 없어요. 당연히 이 조직에 대한 거, 인원수, 대표자 이런 거 다 법무부에 신고하게 돼 있고 이거 건물주는 만약에 당국이 와서 의심스럽다고 그러면 이거는 입주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가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이에요. 제가 인권법도 하기 때문에 인권 소중한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인권은 보편적인 개념의 인권이에요. 한두 명의 피큘레 특정인에 대한 인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민희 교수님 잘 얘기했지만 오늘날 인권은 근대사회,
고대 사회처럼 국가가 인권 탄압의 주된 주체가 아니에요. 뭐 바꿔 자본주의 시장 그 자체, 국제기구, 이런 안보 위협 세력, 이석기 같은 사람이 나라를 정복했다면 우리가 그대로 인권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인권 침해 주체자는 많이 다양화됐단 말이죠.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올바른 테러 방지법, 국가안보법제를 구축하는데 괜히 이념 논쟁하다가 하세월을 보낸다. 그러면 제가 국가안보법을 연구한 국가안보는 무지하게 방대한 전문 지식을 요합니다. 이 논의의 실체는 뭐냐? 김기종이라고 하는, 저는 종북 자익임에 틀림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김기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예요? 남북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군에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역사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남북 분단의 책임은 제대로 알면 알지만 그 누가 뭐래도 소련군 대위 김일성과 스탈린한테 있는 거예요. 1948년 5월 1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선거를 하기 전에 북한은 이미 육해공무원이 다 만들어졌고 북한은 이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만들어져서 도저히 남한하고 단독 정부를 수립할 생각을 꿈에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 5.10 단독 선거를 하고 김구가 협상하겠다는 걸 막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남북분단의 책임론을 오늘도 BBC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승만 책임론, 미국 책임론 하면서 이런 환상에 젖은 이 엉터리, 이게 전형적인 북한의 통일 전략 전술이거든요. 남북분단 책임이 미군한테 있다, 이승만한테 있다, 이런 거. 이거에 대한 환상에 젖은 이런 사람들이 제2, 제3의 김기종이가 있을 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올바르된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알아서 단 하나의 단선적인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법제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가 지급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인권법과 더불어서 북한인권법 자유해방법이거든요. 종합적인 인식이 될 때 이 리포트 대사에 대해 대사의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그 진정한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전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는 점 사건이